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편안히 쉬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아침은 마냥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요.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나스닥의 급락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빠지면서 오늘 개장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층 좀 무거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편의 마음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젠슨 황 CEO가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 코스피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 나온 뉴스에 따르면 폭스뉴스가 속보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We're very close",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 증시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랑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미국 증시가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은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두드러졌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4.6% 가장 낙폭을 크게 기록을 했고요. S&P 500도 2.5%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기술주, 소비재, 원자재 쪽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술주 섹터는 4%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에너지,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렇게 좀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섹터로는 강세가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시장이 리스크 오프 흐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3대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도 1% 넘게 빠졌고 S&P 500도 2%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나 좀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은 건 나스닥이 4% 넘게 급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또 반응을 했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2년물 금리는 9.8bp 올라가면서 4.147%에서 마감을 했고요. AI 랠리가 한풀 꺾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AI 랠리가 강한 조정에 직면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저랑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깜짝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공포가 재점화됐습니다. 나스닥이 강하게 내린 이유가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충격의 출발점이 됐던 건 예상 밖의 고용 쇼크였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은 8만 명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만 2천 명이 증가하면서 거의 약 예상을 2배가량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전 수치들도 3월과 4월 고용 각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을 한번 따져봤더니 18만 8천 명 증가로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노동시장의 둔화 전망을 사실상 완전 무산시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고용이 강세로 나오는 건 결국 소비의 견조함을 의미하고요. 강한 경기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 커졌고요.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죠.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시장은 결국 이 고용 지표를 경기 호재가 아닌 금리 악재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2년물 상당히 올랐고 10년물도 시장의 심리선이 4.5%를 넘어섰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에 5%를 재돌파했는데요.
CME 패드워치도 연말 금리 인상 확률 70%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자금도 엔비디아의 6% 급락 등을 포함해서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 일어났고요. 방어주 쪽으로는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금이 성장주와 위험 자산에서 방어주로 이동하는 리스크오프 장세가 강하게 펼쳐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금리 충격이 시장 전체를 흔든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AI 반도체주였는데요. 시총이 하루 만에 2,000조가 증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AI와 반도체주로 집중 매도세가 펼쳐진 것이 이날 시장에 상당히 주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고요. 이날 시장 하락의 진앙지가 반도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I 공급망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시총이 약 1조 3천억 달러 증발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AI 랠리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급락의 출발점에는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게 나온 실적이었지만 시장은 AI 사업 전망에 추가 상향이 없다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목을 했고요. 월가의 해석도 여기에 힘을 좀 더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해킷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AI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훌륭했지만 투자자들은 성장률이 정점을 찍은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AI 업황의 악화보다는 이 성장률 둔화 우려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AI 수요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조정되고 차익 실현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AI 침체보다는 과열이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스페이스X의 IPO도 하나의 변수로 있습니다. 6월 10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일부 자금 현금 확보 수요가 발생했다는 입장도 있는데 시장의 영향은 보조적인 재료 수준으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급락, AI 산업의 둔화 신호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고요. 브로드컴을 계기로 과열됐던 AI 기대감이 조정을 받은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E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 이상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만에 6%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6% 넘게 떨어졌지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칩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무려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는 좀 매도 랠리가 아주 강력하게 나온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AI 내러티브가 전체적으로 훼손됐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아주 거셌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AMD도 보시다시피 10%대 하락 나왔고요. 인텔의 주가는 11%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2.66%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링크드인 창업자이죠. 호프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가는 내렸고요. 오라클의 주가도 9%대 하락, 팔란티오도 4%대 하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샌디스크 11%대 하락, 델 테크놀로지도 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퀄컴 11% 가깝게 하락하면서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도 1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IT인데 IT가 몇몇 기업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반대편에는 대체적으로 초록불인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기업들도 꽤 많았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상승세, 디즈니 상승세, 그리고 텔레콤 3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버라이즌, 그리고 AT&T 이러한 기업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재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 2%대, 스타벅스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월마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래도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아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실적을 발표한 룰루레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 매출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역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이던스를 낮춰잡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룰루레몬과 같은 이러한 소비재 쪽이 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룰루레몬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도큐사인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도큐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은 더더욱 시장에서 이 실적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EPS와 매출은 괜찮았는데 역시나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7%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가 동반 급락하는 현상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갑자기 웬 코카콜라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시장의 성격과 색깔을 말해줍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어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카콜라가 올랐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중심으로 금액이 빠져나갔고 AI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들을 좀 사볼까 하는 그러한 좀 심리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코카콜라 보시다시피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의 순환의 성격상 3%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의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매일 10%대씩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차익을 실현을 할까, 언제 실현을 할까를 늘 고민을 하던 그런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BC는 이렇게 표현한 투자자의 말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스페이스X IPO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 소비재 기업인 프로텍트 앤드 갬블 주식을 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 텐데 P&G와 같은 이러한 소비재 기업 그리고 방어주를 팔아서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 특히나 샌디스크, 델테크놀로지와 같은 실적은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도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들,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간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매도량을 좀 늘릴 테고 이 자금을 통해서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주, 그리고 반도체주, 하드웨어주, 그리고 소프트웨어주 쪽으로 매도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만나보시죠.
한번 바위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어제 시장에서 봤듯이 상당히 무질서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약간 투매인 것 같습니다. 공포 투매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금 안 팔면은 지금까지 본 수익도 내가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공포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장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정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그리고 이게 조정일지, 혹은 이 조정이 실제로 더욱더 침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내러티브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상황 현지에서 분위기를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4%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말 이후 전쟁 종식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이어져 온 강세장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락의 지표적인 계기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던 미국 고용 지표였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8만 명 크게 웃돌았고 3월과 4월 고용 수치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고용폭도 18만 8천 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그간 올가는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하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보고서는 경제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사라졌고 오히려 금리를 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실제 시장은 곧바로 연준 정책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말까지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70% 이상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엄격한 상황에서 강한 고용 지표까지 나오자 투자자들이 긴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AI 관련 주식들입니다. 올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끈 주역은 사실상 AI 반도체주였죠. 엔비디아를 비롯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 AI 투자 열풍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AI 사업 전망 상향을 내놓지 않으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본격화됐었죠.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자 성장주인 반도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 마이크론과 AMD, 마벨 등 주요 종목들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좋은 경제 뉴스를 나쁜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제가 강하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결과 금리가 더 높게 오래 유지되거나 심지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대거 처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실적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간 반도체주가 좀 올랐던 것도 실적이 탄탄했기 때문인데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가 강하고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시장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고용 보고서 역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업 실적 측면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올해 뉴욕 증시 상승은 사실상 AI 관련 반도체주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폭등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투자자 사이에서 AI 성장률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AI 사업 전망 상향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마침 강한 공호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부담까지 동시에 부각된 것입니다. 여기에 월가에서는 또 다른 변수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예정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IPO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보유 종목 일부를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초대형 IPO를 앞두고는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먼저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큰 수익이 안겨온 종목들이 바로 AI급 반도체주였던 만큼 매도 압력이 집중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셈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AI 성장률 정점 논란, 그리고 마지막은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둔 대규모 자금 재배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단순한 금리 쇼크로만 보지 않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고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AI 열풍 초기에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피로의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간 반도체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피인데 오늘 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올해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도 상승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한 만큼 국내 반도체주 역시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업종이 집중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와 똑같은 충격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 급락은 금리 인상 우려와 AI 성장률 정점 논란이 겹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처럼 미래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도 결국 반도체 업황과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금리입니다. 만약 이번 고용지표를 계기로 미국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신흥시장에서 일부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 역시 반도체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을 AI 사이클 종료 신호로 보기보다는 미국 금리 전망 변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단순히 오늘 주가가 얼마나 빠지냐보다 이번 주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와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메시지에 더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AI 반도체 랠리가 꺾이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월가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시장에 더해지면서 특히나 마이크론 13%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런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AI 수요의 견조함을 확인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다들 걱정하고 계신데요. 블랙 걱정이 먼데이가 크죠. 올까봐. 네. 네, 지금 뭐 젠슨왕은 이제 뭐 유퀴즈도 찍고 두산 시구도 네. 하고 막 종횡무진인데 이번에는 젠슨왕의 방안과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은 지금 어긋남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란 자산 자체를 두려워하는 정기예금파조차 정기예금을 깨고 삼성전자를 사셨거든요. 주변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인간 지표도 고점의 신호가 아닌가. 정기예금을 그냥 끝까지 지키려다가 깨서 샀더니 하필이면 고점이 다가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의 직격탄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메모리 공급 반도체 3사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금요일 날 13%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거의 영향이 그대로 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일은 그 종목의 가치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왕자의 자리를 지금 다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우리가 한 3개 정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추적했잖아요. 1250달러도 있었고 1150달러도 있었던 것 같고 1060달러? 뭐 이렇게 1000달러짜리가 3개 정도 목표 주가가 보고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1000달러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많이 나오다 보니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1000달러 보고서들을 쭉쭉 릴레이로 나올 거 아니에요.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고점, 단기 고점에 신호가 있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을 보고 데스크에서 오늘 나갈 거 발표하지 마.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고점을 따지지 않고 보고서를 보고 그냥 사버리면은 보고서를 보고 사서 욕할 분은 애널리스트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런 어긋나는 어떤 지점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여기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 분석하고 어긋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AI 인프라 수요는 폭증하고 네. 수년에 걸쳐서 메모리 공급은 완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계속해서 메모리 병목 현상은 이어진다. 그러니까 성장은 지속된다. 근데 주가는 급락을 하니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으시는데 혼란을 겪지 않으시려면 그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기술적인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인프라 확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월가는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모건 스탠리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좀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1,050달러. 네. 그리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1,100달러. 근데 그 전 목표 주가가 5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2배로 상향했다. 온 언론에 어뷰진 기사로 뜨겠죠. 자, 그다음에 2027년도 예상 PER이 10배 미만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야, 10배 미만 주식인데 저렇게 싼 게 어딨냐. PER이라는 개념이 주당 순이익 EPS 대비해서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 주당 순이익의 10배 정도도 표현이 안 된다. 업계 최저 수준이다. 야, 왜 이렇게 싸? 주가가?
월가 평균 목표 주가는 $1,100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달려들면은 야, 왜 떨어져 주식이?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 왜 저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추천 보고서를 내놓고 매도를 쳐? 그렇게 연결시켜 버리면은 물론 그렇게 연결시켜야 뭐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죠,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맨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보고서를 내놓고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나한테 제가 애널리스트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아는 애널리스트도 없고. 네.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내 주식 계좌의 수익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타이밍은 자기가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금 기본적인 얘기랑 오늘 뭐 이번 주 내로 나오는 증시의 흐름이랑 주가의 흐름이랑 완전 딴판으로 갈 겁니다. 그럼 분노를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50가 나오고 PR이 10배 미만으로 나와봐야 주가는 급락을 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반영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마이크론이긴 한데요.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1,100,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어땠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봐볼까요? 네. 자, 뭐 물론 완전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와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 지금 $800 부분에서 갭 상승한 부분 여기를 지금 지켜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투자자들의 얼굴이 지금 거의 해골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사실 네. $1,100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목표 주가도 사실은. 그렇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500 수준의 목표 주가를 갑자기 $1,100로 올리잖아요. 그거는 이 가파른 속도를 보고서가 내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보고서가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면 기술적 고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사야 되는 거죠. 차티스트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차티스트가 있겠죠. 보고서에다가 차트를 첨부하시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적 측면하고 이 기본적인 측면이 갈릴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테크니컬적 측면에서도 바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게 매도 의견으로 지금 매도의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 분석은 스트롱 바이다. 이럴 때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연초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사실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경험하지 못한 지금 속도입니다. 여러 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지금. 가격 조정은 수직으로 나오는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은 수평으로 나오는 조정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과열을 시키는 어떤 아무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속도를 죽이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120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대로 간다. 그건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무대뽀로 나는 거기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고 뭐 시간을 놓고 가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샀는데 20%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가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다. 그걸 아는데 피할 수 있는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도 아니고 굳이 그거를 아는데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30%를 안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안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 이런 기술적 고점 타이밍이랑 보고서가 나오는 거랑 굉장히 여기서 혼동을 하는데 혼동을 하지 말고 네. 차분하게 지금 타이밍을 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차분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일제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좀 기다리시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20년, 30년 중에서 5년마다 오는 거의 최고점에 지금 가장 뜨거운 과열권이거든요. 그럴 때 신규 매수는 거의 자폭행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15년 만에 20년 만에 가장 뜨거울 때 손을 대신 거예요. 그 손을 그렇게 뜨거울 때 댔는데 손을 뒤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맹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위치 에너지가 낮을 때 싸게 사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규 매수에 들어가가지고 물리셨으면 어쩔 수 없죠. 추세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버텨야죠. 추가적으로 바로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요. 앞으로도 저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상승한 업종도 꽤 있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는데요. CNBC의 논평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상향하지 않으면서 AI 관련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AI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최근 이틀간 마이크론은 17% 급락했고 AMD는 12.6%, 인텔은 9%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기술주 대신 경기 방어 성격의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S&P 500 필수 소비재 업종은 2% 넘게 오르며 11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P&G와 클로록스는 각각 5% 이상 상승했고 월마트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랠리 이후 반도체주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 소비재 업종은 올해 들어 금융 업종을 제외하면 가장 부진한 업종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 자금 이동이 일시적인 순환매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린 업종이 조금 오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업종이 조금 내린 것인지 혹은 이게 순환매의 시작일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이 급락에 나왔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채가 좀 흔들렸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주식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흔들리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다만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월드컵 깜짝 효과 때문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2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8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주에 개막하는 피파 월드컵 준비 과정이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나 레저 숙박업에서 7만 명, 지방정부 부문에서 5만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월드컵은 북미 지역에서 열리며 개최 도시 16곳 중 11곳이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안과 행사 운영, 관광 관련 채용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월드컵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월드컵 효과라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흔들린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것보다 고용이 크게 꺾이게 되면은 그것 또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파벳이 증자를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알파벳의 주가가 최근 4주 연속 하락하며 1년여 만에 가장 긴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850억 달러 규모의 증자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조달 자금을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모델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도 최대 1,900억 달러까지 상향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와 오픈 AI 등 대형 AI 기업 상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이번 증자가 AI 시대의 투자 수요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자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파벳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열해지는 AI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돈을 먼저 확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IPO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과 AI 컴퓨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스페이스X의 AI 관련 매출이 이전보다 확대되는 것을 IPO 이전부터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구글과 대규모 AI 컴퓨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구글은 2029년까지 매월 9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스페이스X의 AI 인프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약 11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비롯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엔트로픽에 이어 확보한 또 다른 대형 고객입니다. 회사는 구글과 엔트로피 계약을 합친 연간 계약 규모가 2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사업 확대가 스페이스X IPO 흥행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이렇게 AI 관련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스페이스X IPO에는 어떠한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는 사실 처참했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도 좀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대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 차세대 베라칩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탑재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CPU인 베라에 SK 하이닉스 D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서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만난 뒤 올해 하반기와 내년 협력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베라는 엔비디아가 처음 선보인 독립형 데이터 센터 CPU입니다. 인텔의 제온과 AMD 에픽, 아마존의 자체 설계 프로세서와 경쟁하게 됩니다. 황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그룹 경영진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미래에는 통신 네트워크가 AI에 활용될 것이라며 통신사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또 SK그룹은요, 오늘 8시 30분, 오전 8시 30분에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취재원들과 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이게 오늘 한국 증시에는 하락을 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젠센황 CEO가 방한을 한 가운데 더욱더 외신들의 반응도 기대가 되고요. 외신들이 보는 한국 증시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앉아서 예, 같이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또 앉아서 하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네. 또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폭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네. 우리가 뭐 폭락을 하면 단 기분이 나쁘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도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뭐 10% 이상 떨어지면서 맞아요. 오늘도 우리 증시가 안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월스트저널은 상당히 담담한 어조로 이제 해당 사실을 갖다 보도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저희 이제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한국 지수 5% 급락?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No big deal. 예, 예. 뭐 큰일 아니야. 이렇게 예, 예. 표현을 했던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예. 했을까요? 그 월스저널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뭐 군소 매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야, 그건 너네가 너무 이렇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네, 네.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신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5% 급락했지만 이렇게 대단하진 않나 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나름의 어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고개가 이제 끄덕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또 올해 들어서 더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갖다 주도하는 건 반도체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그다음 SK 스퀘어 이 네 종목이 모두 이제 시총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폭락을 했는데 그 금요일에 폭락한 시장을 기준했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SK 스퀘어가 시총에서 코스피 시총에 차지한 비중이 무려 50% 넘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해보면 코스피도 할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월스트리트저널도 지적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그 NXT 말고 KLX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6% 넘게 떨어지고 SK하이닉스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10% 가까이 떨어진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2배 레버리지를 도입을 하면서 네. 2배 레버리지를 할 땐 상승만 생각하시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거꾸로 하락이 할 때도 3% 하락할 맞아요. 것을 네. 레버리지 6%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2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이제 증폭을 갖다가 심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제는 20%의 잔여 자금을 꼭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이 예상외로 폭락을 할 때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10%, 삼성 6%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5% 떨어졌다라는 네. 건 월스저널의 분석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공포에 떨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덤덤한 월스트리트 저널 도대체 왜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기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국 지수 자체가 AI 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 사실 이렇게 하락한 건 별거 아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락폭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역대 하락폭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월스저널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낸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올해만 들어서도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왜냐면 반도체가 너무 쏠리다 보니까 맞아요. 하락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진폭이 크다 보는데 그 월스저널의 팩트셋의 어떤 그 보도를 갖고 이제 근거를 댔습니다. 무엇이냐면 올해 그 월스저널 보도를 보면 S&P 500은 최대 올라가고 최대 떨어진 것이 불과 2.3%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은 최대 하락폭이 5% 넘고 6% 넘는 정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 월스저널이 차트로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폭락은 그래도 근거리에 있으니까 기억하시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폭락을 많이 했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저널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코스피가 올해 5% 이상 하락한 날이 무려 7번. 7번. 예. 그리고 5% 이상 상승한 날은 무려 9번. 그러다 보니까 사실 7번 떨어지고 9번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YTD가 코스피만 지수로 봤을 때 YTD가 올해 이제 90% 상승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르면은 떨어지기 위한 어떤 그 분위기도 같이 조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올라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나 이제 언제라도 내가 수익을 갖다가 네. 실제로 이제 실현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10억, 20억, 100억이라도 이걸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숫자에 불과할 뿐이니까 나는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팽배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90% YTD가 90% 올랐고 코스피가 90% 올랐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오른 날도 무려 9번이나 된다. 그러니까 5% 떨어진 날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렇게까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가 약간 납득이 되면서도 사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5%도 많지라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제는 베라루빈인데 예. 이게 이제 뭔가 지난주 보니까 뉴욕 증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어요.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도 일부 반영되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서머타임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 루빈을 내놨는데 당연히 거기에 HBM 비롯한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 메모리에는 뭐 심지어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고 이 SSD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DDR5, LDDR5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미 애널리시스를 철저하게 자신 리포트를 자신의 고객에만 이제 주고 언론사에도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봐라. 이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건 세미 애널리시스가 시종 조사 기관으로서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에 강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만 공개됐지만 일부 공개된 것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엔비디아 베라 루빈의 NVL 72가 있는데 이게 렉입니다. 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꽂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책꽂이에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 72개가 들어가고 짝이 되는 HBM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ESSD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LPDDR5도 같이 들어가요. 엄청난 이제 그 장치인데 이 엄청난 장치에 실제로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전보다 메모리가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 자기 리포트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메모리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바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도 또 이제 몇몇 그 시장 조사 기관들도 여기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석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메리츠 증권에서 MV72, MV72에다가 절반에 불과한 그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오해다라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6기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앞섰던 196기가바이트에 대한 메모리 용량을 절반을 줄이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대신에 사실은 맞는데. 그 사실은 맞는데 다른 96기가바이트의 메모리는 6배 이상 증가하는데 무슨 메모리 토탈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토탈로 따지면 합을 해보면 오히려 메모리가 증가를 하지 준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메리츠 증권의 이제 지적이고 메리츠 증권뿐만 아니라 대신증권도 비슷한 맥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메모리 사용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리포트를 갖다 분석을 해서 주말 사이 우리도 이제 많이 알게 됐다면 이렇다면 세미 애널리시스의 그 분석은 하나만 얘기했지 전체를 보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충격을 갖다가 네.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준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깜짝 질문 드리자면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젠슨항 CEO가 또 방한을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젠슨항 CEO가 이제 그 대만을 거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네. 그 젠슨항 CEO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네. 블룸버그나 FT도 뭐라고 썼냐면은 야 너무 너 쇼맨십이 대단한데 아니 그 굳이 왔으면 총수들 만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안정적이고 조용한 데서 총수들 만난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홍대에 가서 소주를 갖다 이제 먹고 삼겹살 먹고 그 여파로 국방부 회장이 삼계탕도 먹고 삼계탕도 이제 부인이랑 치맥도 먹고, 하고. 예. 그 여파로 국방부 회장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본인 삼겹살을 안 잘라봤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계를, 것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쇼맨십이 심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블룸버그나 이제 파이스 타임스의 이제 보도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 가지고 오실지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과 관련된 뉴스는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젠슨항이 한국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러나? 아니 그거는 네. 아니 그 정도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제 저도 우리나라 사실 그게 의문이긴 해요. 네, 대중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하지 이런 것도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거기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빅픽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젠슨항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영향력과 한국의 언론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대만에서 얘기했죠. 야, GTC 대만에서 열었지만 우리 원하면 서울에서 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젠슨항이 근본적으로 이 동북아에 대한 아니 일본을 갖다가 수시로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삼겹살 회동 같은 치맥 회동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이런 것도 우호적으로 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애정. 사실 동북아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없습니다. 이번에 페이커를 만나서 저는 페이커를 알고 있었지만 페이커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젠슨항의 어떤 그 세계적인 거물이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갖다 옆에서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페이커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 페이커를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커를 인지하게 되면서 젠슨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에 게임이 없었으면, 게임 산업이 없었으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그래픽 카드가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오늘의 엔비디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페이커를 불러다가 이제 그 주고받는 선물을 갖다 주고받고 사인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정교하면서도 노련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다. 정치인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인도 배워야 되는데 이해진 의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해진 이제 네이버 의견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기업의 총수들도 네.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고 상장사이다 보니까 개인 한 명 한 명 주주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단은 AI 관련 뉴스 그리고 젠슨항 CEO의 방한 뉴스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5.5%대 떨어졌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2조 7천억 원을 팔았는데 이게 일단은 뭐 매도는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AI 쪽으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코스피 자체가 사실 하락폭이라든지 상승폭 자체가 좀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만큼 떨어진 만큼 또 상승할 수 있을지를 저희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게 노스 아프리카라는 이제 노스 아프리카 포스트라는 뭐 메나 지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이제 언론 매체인데 네. 여기서 이제 모로코 정부가 LIG 신궁을 갖다가 사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 아프리카라는 건 이제 메나라는 건 이제 미들 이스트 중동 그다음에 노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북아프리카를 갖다 아우르는 지역을 메나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당연히 엄청난 원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슬람 지역이고 아랍어라는 단일 언어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경제권 마치 EU가 있고 북미가 있듯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받아들이면서 메나라는 것을 갖다 용어를 이번에도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열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노스 아프리카 포스트까지 다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유의미한 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LIG 이제 신궁을 모로코 정부가 드린다라는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LIG 넥스원이었는데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개명을 했죠.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이해하고 인지도 넓혔던 거는 이제 천궁이죠. 네. 천궁이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시면 되는데 적국에서 미사일을 갖다 민간 지역에 이제 날릴 때 그러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 이제 천궁입니다. 그 천궁이 이번에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고 심지어 강훈치 비서실장과 이재명 정부에게 그 UAE랑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쏘니까 네. 천궁을 빨리 갖다 달라. 이미 있지만 이미 썼다. 그러니까 빨리 천궁을 달라라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천궁에 대응하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이 신궁입니다. 신궁은 무엇이냐면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헬기나 전투기를 갖다가 요격하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신궁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요는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신궁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쏘아서 요격을 시켰다는 어떤 개요는 똑같다. 하지만은 이제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고 헬리콥터나 전투기를 요격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색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궁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발사대도 이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대는 왜 필요한 건지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발사대를 한다면 이게 어깨에 메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날아오는 이제 드론이나 이제 전투기 요격하는 것은 아니고 어깨에 메기에는 좀 너무 많습니다. 왜 많냐면 무게가 15kg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궁을 갖다 날렸을 때 이런 무기를 날리면 상대방도 나를 요격하려고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 아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을 갖다가 이 피하 식변을 갖다가 혼란을 끼치려고 자기가 또 다른 가상의 불꽃을 내요. 이게 불꽃을 보고 날아가니까 가상의 불꽃을 또 하나 만들 거죠. 그래서 이 신궁은 무엇이냐면 가상의 불꽃이 나오니까 원래 요격하려고 하는 전투기나 헬기가 만드는 불꽃과 가상의 불꽃을 갖다가 구별하는 장치가 또 있어요. 그런 장치도 또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격을 갖다가 이제 명중을 높이려고 하다면 사람 어깨로 하면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명중을 높이기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스 아메리카 그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신궁 자체는 101, 그다음에 발사대는 50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사대가 50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요격률을 높이고 그다음 피하 식별 장치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간에도 이제 헬기나 전투기 왔을 때 야간에도 요격할 수 있는 그 야간 조준경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15kg가 필요하고 그래서 삼각대가 필요하다. 이 발사대와 삼각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대는 50대를 갖다가 모로코 정부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 보도입니다. 네, 이게 세트인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예. 이게 이제 LIG의 매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예.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또 무기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매출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모로코 정부의 어떤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걸 네. 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정확한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무엇이냐면 외교 안보와 군사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이렇게 무기를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하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궁 미사일 가지고 쐈어요. 쐈는데 진짜 실전에서 그 미사일이 필요하려고 하면은
미사일을 쏘고 나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이런 외교안보 국방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또 이제 LIG와 이제 모로코 정부 사이에 필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LIG를 갖다 이걸 다 판매했는데 판매를 해서 써야 되는 모로코 그 국방 당국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도 공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제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수출했냐면 루마니아 수출한 적이 있었어요. 루마니아에는 발사대 54개 수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과 같이 밀어본다면 루마니아 당시에는 얼마의 그 매출 올라갔냐? 우리나라 워낙 그 지금 달러가 1,500원 되지 않았습니까? 1,500원 기준했을 때는 약 1,450원의 매출이 발사대 50대를 기준했을 때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긴 하니까 이번에도 한 1,450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좀 찾아봤더니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15거래일 동안 외국인 보유율은 23.21%에서 23.97%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또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사실 특별한 게 없고요. 내일 우리 GDP 성장률 뭐 정도 있고 그다음에 10일 날이 중요합니다. 10일 날 CPI 나오고 ECB 통화정책회의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3년물 국채 입찰 있고요. 오라클 실적 장마감의 발표가 있고요. 오늘은 국내에서 젠슨왕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고요. 오전에 지금 8시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오전에 SK와 엔비디아의 협력 내용들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오후에 저녁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만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오후에 네이버 사옥 방문할 분당 사옥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런 스케줄들이 젠슨왕 CEO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국내 이 로보틱스하고 이쪽 AI 관련된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삼성이나 이게 관련된 대기업들 이렇게 저녁 때 세미나가 있다. 뭐 이렇게 오늘 젠슨왕 일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1일 날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일 날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페이스X는 제가 따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CPI하고 그러니까 11일 날 나오는 CPI하고 11일 나오는 PPI 요거하고 ECB 정책회의 그다음에 10년 국채 이 네 가지 일정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나스닥 4% 넘게 급락하는데 급락을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고용 시장이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뉴욕 시장이 지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앞서 자세히 뭐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왔던 거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해서 AI주들이 좀 급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뭉쳐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입니다. 연준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사실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성장주들은 상당히 타격이 좀 크죠. 아무래도 지금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고 ECB 통화정책회의는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서 이번 주 일정으로 되게 중요하게 예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국채금리 인상,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좀 오른다. 이를테면 소비자 물가도 좀 오르고, 뭐 PPI도 좀 오르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상승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입찰이 되게 흥행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행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굳이 또 올라갈 거를 뭐하러 손해보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를 사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라는 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국채금리 인상을 또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이번 주 일정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뭐 보셨던 것처럼 5% 넘게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번에 IPO 상장이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원래 좀 이번에 75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좀 어디 있습니까? 화면 이쪽 보시면 750에서 860억 달러 정도 이번에 발행을 할 건데 상장을 할 건데 이 전체 물량 중에서 지금 이번에 그 예비 입찰에 들어온 금액이 2,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2.5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입찰한 게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날 상장할 때 자금이 두를 거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내가 원래 뭐 저축하는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원래 투자했던 데서 돈을 빼올 가능성이 가장 크죠. 우리나라 시장도 대형 IPO 있으면은 그 주에 완전히 뭐 수급이 깨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모가 135달러, 종목 코드 SPCX. 일단 국내는 직접 청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12일 이후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ETF 상품들이 이제 운용사들이 스페이스X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뭐 이미 그런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 ETF들은 얼마를 살 거다를 얘기를 해놓고 지금 그동안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좀 되지 않겠냐 예상이 좀 됩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올해 연말 올해 기준으로 선행 PER이 지금 주가 대비 매출 비율 PS가 지금 87배. 이게 엔비디아 한참 높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스타쉽이라든가 뭐 AI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니냐는 점. 뭐 심지어는 여기에 지금 테슬라 합병 관련된 부분까지 다 지금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높은 종목과 또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한 2번 정도 이 스페이스X 공모와 관련돼서 국내 뭐 관련주들도 주가들이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탄력을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금의 블랙홀 역할이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스페이스X ETF라든가 현재 우리로서는 ETF 투자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또는 뭐 성악개미분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겠고 그게 과연 지금 초반에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어차피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스페이스X 관련주들 사실은 지난주에는 뭐 시장이 워낙 주 후반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 뭐 관련주라 그래서 뭐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재 시스템 정도만 뭐
강보합으로 조금 올랐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은 블랙 먼데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뭐 10% 넘게 폭락을 했고 마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여간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던 대표적인 반도체주들, AI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6%, 하이닉스도 9.9%. 하이닉스는 오늘 아마 200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완전 파란색 일색인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이제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BNP 파리바 리포트 부분도 있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 리포트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공통점이 중국 때문에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도체 이 가격 상승의 피크아웃이 빠르면 올해 안에,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중국의 이 물량이 그렇게까지 빨리 증설이 돼서 시장에 양산이 돼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원래 이 파리바 BNP 파리바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정도를 고점으로 봤다, 피크아웃 시점으로 봤다가 이거를 1년 가까이 땡긴 건데요. 중국이 과연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대규모 물량을 증설할 수 있을 것이냐. 보통 한번 우리나라도 한 3년 정도 잡거든요. 근데 과연 뭐 지금 뭐 이제 이번에 IPO하고 그 자금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증설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준비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빨리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뭐 배런스가 됐든 BNP 파리바가 됐든 이 그 피크아웃 조기화에 대한 그런 얘기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캠2 관련된 부분, 요것도 앞서 이제 조우준 대표 잠깐 얘기하셨는데 소캠2는 기본적으로 그 추가적으로 뭐를 끼울 수 있는 탑재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소캠2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엔 단가나 공급 부족 때문에 줄인 거고 나중에 이제 단가랑 뭐 공급 부족 관계없이 추가로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다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모리 수요가 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상당히 좀 지난주에 야간장에서 1,560원대까지 오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얼마나 또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이 이번 주 초반 장세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투자자분들 이 블랙 먼데이에 대한 공포로 좀 다소 불안해하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 이후에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배경부터 지난주 증시 흐름, 미국 고용지표의 의미, 또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40원대로 마감을 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오히려 그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3월 하순에 나타났던 1,500원대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1,560원까지 터치한 상황에서 네. 상당히 이제 뭐 새로운 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복귀를 좀 해본다면 3월 말에 있었던 고환율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더불어 고유가가 좀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이것은 아직까지도 디폴트 값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정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평상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그것이 이제 달러를 벌어들여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뭐 투자를 미국에 직접 하는 뭐 대미 직접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달러 금액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5월부터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지금 73조 원 이상을 매도를 하는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화 약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어떤 노동시장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달러와 강세를 지지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중동 정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상승시킨 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강화시킨 것도 원화 약세의 배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주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환율이 다시 하락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고, 결국 향후의 환율 관련한 전망은 크게 이제 본다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종식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와 같은 중동 전쟁 협상이 사실 지금은 좀 소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것이 조기에 좀 타결된다면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뭐 70배럴,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외에 국내적인 요인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급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급등한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가 만일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도 좀 잦아지면서 환율에도 조금 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동 전쟁 협상이 불발되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말로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것이 뭐 뻔할 것이고요. 다시 이제 금리도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현상이 나오면서 환율 역시도 1,6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은 환율이 어느 시나리오 쪽으로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이제 원화 약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역시 뭐 최근 이제 방한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지금 체감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점에서 유통업 내에서 백화점과 편의점 수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고유가와 외국인 자금 유출, 또 미국의 견조한 경제 여건이 원화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 네. 유통업이 상대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정말 충격적인 수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좀 반도체 전반에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4%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 시장 워낙 좀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오늘 뭐 블랙 먼데이 공포에 직면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들이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리스크 관리가 핵심 전략이 네.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이 정말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업종은 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오히려 플러스 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통신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응 전략도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아직도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처음 큰 조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반등 시 그럼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어디겠느냐? 역시 코스피를 지탱했던 대장주 업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결국은 대장주 업종을 이번 좀 조정을 통해서 좀 매수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이 좀 조정이 크다 생각되신다면 네. 저는 뭐 2, 3% 하락해서 매수한다 이건 아니고 적어도 10% 정도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오히려 뭐 적게 하락하면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의외로 저는 지금 2주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락의 폭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을 정말 끝끝내 참으시다가 이번에 팔고 뭐 대장주가 밀리면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모습이 금요일 날 이미 나왔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저는 코스닥은 의외로 잘 안 밀리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매수는 하지만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한 5%에서 한 7, 8%? 요 정도의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지 이것을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주의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는 매수를 하시되 레버리지, 뭐 미수는 자제하시고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정한 퍼센테이지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접근하자라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이어서 지난주 증시에 대해서 좀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급락을 했고요. 특히 좀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죠. 네. 업종별 흐름과 함께 어떤 변수에 좀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난주 그 증시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보는데 유독 네.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크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 3.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6.7% 하락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주 연속으로 지금 뭐 지난주에는 7%대 이번엔 6.7% 거의 15% 이상 지금 2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 정도 하락했으면 종목은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업종에서 이제 상승 업종이 4개 업종에 불과했는데 방어적 성격의 유통업, 통신업이 상승했고 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금융과 보험업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운수창고 등은 상당히 좀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진 매크로 지표에서는 환율이 지금 1,559원
이상으로 좀 형성되어 있고 국제 유가 금리도 직전 주 대비 많이 좀 상승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가 가장 관심인데 코스피에서 역시 22조 원 이상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근데 의외로 코스닥은 9,500억 원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5월 이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3조 5천억 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사실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혼재했는데 긍정적 이슈는 주 초반에 나오고 부정적 이슈는 주 후반부에 나왔기 네. 때문에 상당히 지난주가 안 좋았던 거는 후반부에 나온 악재가 좀 더 크게 반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 초반 발표된 5월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인 지금 371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또 젠슨왕 그 엔비디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기업을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 후반에 있었던 미국 브로드컴의 향후 AI 매출 전망이 그냥 플랫하게 지금 나와서 시장 네. 기대치를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5월 고용이 예상보다 좋아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부정적 이슈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이 이제 임박하면서 스페이스 X를 이제 편입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평가된 기술주를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도 증시 하락을 유발하는 재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일단 코스닥이 2주 연속 급락함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에서 담보 비율 부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매도세로 변할 가능성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주가 이제 5월 중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적에서 이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냐라고 네. 저는 생각했는데 따라서 6월 남아있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고용 지표에 나스닥 위주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주 초반 하락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초반보다는 후반에 악재가 좀 몰려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고용지표 관련한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죠. 금요일 시장을 좀 하락시켰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잖아요.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 고용지표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좀 놀라운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매우 좋다, 매우 또 강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용이 지금 17만 2천 명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 예상 수치였던 8만 명을 2배 이상 상회한 수치였고 네. 또 세부적으로는 뭐 여름 휴가철 초입을 맞이해서 여감이 적개업이 한 7만 명 증가했고 지방정부 고용이 5만 명 증가, 헬스케어와 보건으로 해서 3만 5천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것이 지난 3월과 4월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도 수정되었다는 건데 네네. 3월은 기존에 이제 18만 5천 명 증가해서 21만 4천 명으로 증가했고 4월은 기존 11만 5천 명에서 17만 9천 명으로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9만 3천 명이 증가되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은 이미 3월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지난 4월에 0.2% 상승보다도 좀 더 임금 인상률도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3.4%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둔화 신호도 있었는데요. 21주 이상 구직에 실패한 장기 실업자 비중이 전체 27.5%까지 상승해서 전년 동기에 이것이 이제 20.4% 수준이었는데 많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월부터 이어진 예상보다 좋은 고용 상황은 미국의 어떤 견조한
경제 체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또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를 좀 강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지금 강한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 지속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건데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 말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40% 수준까지 네.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차입금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강한 고용 지표가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뭐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부담이 다시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또 커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좀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은행, 보험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들이 네. 수혜를 보는 경향이 가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보면 일단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혜 업종은 금융 지주를 포함한 은행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은행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대 마진 확대로 인한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매우 빠르게 개선된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수혜 업종이 보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계약이 많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상승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고금리 기간에 판매되었던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대한 에서 발생하던 이자의 어떤 역마진이 좀 해소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또 신규로 매입하는 이제 채권의 이자 수익이 상승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가치주와 자산주 같은 경우는 저성장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많아서 사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상승장이 좀 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풍부한 현금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에서 오는 이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종목들이 어떤 주주 환원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투자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금융 지주사 중에서는 증권사를 보유하는 은행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분기에 어떤 실적 성장이 가장 확실한 증권주와 또 금리 인상 기대까지 겹쳐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도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결국 고금리 환경에서는 뭐 은행, 보험, 또 재무 구조가 탄탄한 가치주에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뭐 환율, 금리, 미국의 물가 지표 주시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SK증권 명동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현아영 캐스터와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 둔화의 원인이 됐는데요. 연준이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8개 기술주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과 테슬라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6%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52%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위한 회사채 발행 등에도 부담을 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04달러 선에 거래가 됐던 엔비디아고요. 아마존도 3%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2.66% 하락하면서 41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메타도 5%대 하락하면서 589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도 정규장에서 6.56%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JP 모건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크게 눌리는 모습이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겠는데요. JP 모건에서는 테슬라가 이 피지컬 AI 부문의 선두 주자라면서 앞으로 로봇 분야에서 더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도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는 145달러 선에서 47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테슬라 애프터 마켓에서 0.08% 소폭 상승하면서 39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도 정규장에서 1%대 하락했지만 애프터 마켓에서 0.14% 상승하면서 30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알파벳은 정규장에서 1% 안쪽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눌리는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제한되는 알파벳이었는데요. 스페이스 X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1%대 하락하면서 36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마이크론 크게 빠졌습니다. 13%가량 하락하면서 85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유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유가 흐름 조금 안정되나 싶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을 두고 팽팽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위기도 현재 심상치가 않게 진행이 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 가격은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07% 하락하면서 4,3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3% 크게 빠졌습니다. 1,200포인트 선까지 내주고 말았는데요. 1,19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 EWI 한국 ETF도 크게 빠졌습니다. 1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달러 선을 내줬고요. 175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아쉬웠습니다. 10%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2,0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주말 사이에 반도체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 넘게 증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 1,559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에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개장 기다리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CPI와 PPI 발표에 스페이스X 상장까지 좀 굵직한 이벤트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좀 투자 전략 차분하게 잘 세워가시고 힘차게 월요일 아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